안녕하세요. 이제 11월에 첫 번째 강의를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11월 2일 월요일 수업이죠. 11월 2일 월요일 수업. 저희는 지금 1시 41분인가요? 예, 1시 41분인데 지금 시기가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랑 안 맞아서 1시 50분이거든요. 네, 1시 50분부터 수업 녹화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아실 필요 없고 제가 녹화를 언제 끝내야 될지 좀 생각하고 있어야 수업이 또 오버되면 여러분들 싫어할 거 아니에요. 저를 미워할 거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잘 맞추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15분 수업이 넘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수업 시간까지 우리가 5-3 내용을 공부를 했고요. 오늘 5-4장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 이 5-4장 내용은 여러분들이 면접이나 그리고 미체학을 공부했다면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지식 중에 가장 펀더멘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꼭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르누이 이케이션이라는 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베르누이 이케이션이 뭐냐? 얘는 얘는 세 가지 압력, 속도, 엘리베이션에 대한 세 가지 어프로키메이션이다. 여기서 압력은 static pressure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velocity는 에너지의 관점에서 베르누이 이케이션 에너지 이케이션이거든요. 에너지의 관점에서 본다면 얘는 압력은 정지된 상태의 유체가 가지고 있는 압력을 의미하는 거고, velocity는 뭐예요? 유체가 가지고 있는 속도로 인한 운동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고, 이 엘리베이션은 뭐냐면 유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의 차이로 인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세 가지로 구성되는 이케이션이 베르누이 이케이션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책 5-4를 보시면 여러 피겨 5-22 그림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이게 익형이라고 하죠. 날개라고 하고, 날개 형태에서 주위에 유체가 이렇게 지나가면 스트림 라인이 다음과 같이 이제 그려줄 수 있겠죠. 스트림 라인이 다음과 같이 그려줄 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스트림 라인을 거슬러서 유체가 지나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스트림 라인 자체의 데피니션이 속도 벡터를 접하는 선들을 이은 거기 때문에 그 속도 벡터를 크로스 하면서 유량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리뷰하는 차원에서 한번 언급해 드렸어요. 자, 이게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자, 이러한 익형에서 날개 주위에서 지금 얘가 날개잖아요. 날개인데 유체가 이렇게 다가왔다가 만약에 날개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유체는 그냥 가던 방향대로 계속 갔을 거예요. 근데 이 날개라는 어떤 고체를 만나면서, 날개라는 어떤 정지되어 있는 물체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실제로는 날개가 움직이고 유체는 멈춰 있는 상태겠지만, 지금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날개가 멈춰 있고 유체가 다가오는 상태로,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정된 이게 날개에 유체가 이렇게 접근한다 했을 때 이 날개 때문에 유체가 이렇게 방향을 틀게 되죠. 그죠? 방향을 틀게 됩니다. 틀게 되면서 이 주위를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의 유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날개 주위에는 속도 구배가 발생을 합니다. 속도 구배가 발생한다는 말은, 얘를 자세하게 여기를 줌인해서 본다면 속도 프로파일이 아마도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가 u 인피니티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끝쪽에서는 u 인피니티가 될 테고 아래쪽에서는 노슬리 컨디션이라 해서 0이라는 속도를 가지고 될 겁니다. 이런 식의 속도 프로파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왜 유체의 속도가 0이 되는 겁니까? 고체와 유체가 서로 마찰력이 발생함으로써 마찰력이 발생함으로써 유체의 속도를 여기서 잃어버리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결국 마찰력 때문인 거예요. 마찰력 때문. 유체가 가지고 있는 점성이 있죠. 그 점성으로 인한 마찰력 때문에 다음과 같은 속도 프로파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속도 프로파일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결국 시어 스트레스를 계산하는 방식이 속도의 기울기에 y 방향의 속도 기울기잖아요. 이게 죄송합니다. 타오가 뮤의 du dy로 점성 응력이 계산이 되니까 전단력은 이걸 속도 프로파일의 기울기로 계산이 되니까 속도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성 응력이 커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점성 응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비스코스 플로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비스코스 플로우가 점성 유동이 중요한 영역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유체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 수업에서 왜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공부하는데, 이 베르누이 이퀘이션이라는 놈은 이 점성 영역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쭉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누이 이퀘이션에서는 점성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요. 점성 영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날개 근처에 점성이 더미넌트한, 비스커스가 더미넌트한 이러한 영역에서는 베르누이 이퀘이션이 성립하지 않고, 베르누이 이퀘이션이 성립될 수 있는 영역은 이 날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만 베르누이 이퀘이션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바깥쪽에서만 베르누이 이퀘이션이 성립하는 거고, 안쪽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이퀘이션은 어디서만 성립한다? valid, for, steady. 일반적으로 steady, 물론 unsteady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steady에 적용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압축성 유동에서 적용하는 이퀘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마찰력이 니글리저블한 상태. 순수 마찰력이 니글리저블한 상태인 경우에 지금 이 베르누이 이퀘이션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이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유도를 이제 하는 게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입니다. 유도를 하려고 해요. 자, 스트림라인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라인을 스트림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스트림라인인데 스트림라인을 따라가는 요 부분을 DS라고 할게요. DS. 그 DS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스트림라인 위에서의 속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스트림라인에서의 속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시 S는 스트림라인 라인을 나타내는 거고, T는 뭘 나타낸다? 시간을 나타낸다. 시간에 따른 스트림라인의 거리의 변화, 이게 뭐예요? 속도가 되는 거죠. 유체 입자라고 보면 그 유체 입자가 스트림라인 위에 있을 때 그 속도, 걔가 V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V는 S와 T의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 얘를 dV를 구하러 가면 만약에 이 속도가 완전 미분 함수면 라운드 V 오버 라운드 S ds 플러스 라운드 V 오버 라운드 T의 dt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네, 속도는 완전 미분 가능한 함수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속도를 구하고 싶다.
스트림 라인을 따라가는 가속도. 그러니까 스트림 라인이 이렇게 간다. 이게 스트림 라인이라고 하면 스트림 라인에 따라가는 접하는 가속도는 AS가 될 테고 A의 탄젠셜한 가속도는 AT. AN이라고 할게요. 노멀이라는 의미로 AN 이렇게. 얘는 스트림 라인의 수직한 방향. 얘는 스트림 라인의 탄젠셜한 방향. 얘는 노멀한 방향, 스트림 라인의 노멀한 방향으로 가속도가 존재하게 되겠죠. 이 AS는 그러면 dv dt로 해서 계산하면 되고, 그러면 요 식에다가 dt를 나누기 하면 되니까 라운드 v 라운드 s의 ds dt가 되고 라운드 v의 라운드 t 이렇게 식이 되겠죠. 자, 여기서 얘는 뭡니까? 얘는 아까 v라고 했죠. 그래서 식을 다시 정리하면 v의 라운드 s 플러스 라운드 v의 라운드 t. 얘가 뭐다? 탄젠셜 방향의, 그러니까 스트림 라인의 탄젠셜한 방향의 액셀러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오케이, 매스 밸런스를 세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 스트림 라인이라고 볼게요. 스트림 라인이고 여기에 미소 엘리먼트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미소 엘리먼트가 있고, 지금 이 스트림 라인에 대해서, 스트림 라인 방향에 대해서 폴스 밸런스를 구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중력은 요 아랫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여기에 수직한 방향이 이렇게 디파인 된다고 하면 이 각도가 일하는 걸 세타라고 볼 수 있겠죠. 세타. 그 다음에 이 세타는 닮은 꼴에 의해서 여기에 세타랑 같은 각도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를 ds라고 하면 얘를 dx, 얘를 dy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요 각도가 뭐다? 세타라는 거예요. 지금 x, y라고 넣으면 ds, dx, dy 이렇게 된다. 자, 됐어요.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y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 그럼 이 미소 질점에 대해서, 미소 엘리먼트에 대해서 폴스 밸런스를 세우는데 S 방향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이 있을 테고 이쪽으로 작용하는 압력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거리는 또 뭐가 됩니까? ds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 s 방향으로 작용하는 surface force는, 그러니까 프레셔에 의한 힘은 프레셔 da라고 정의할 수 있죠. 요 면적을 da라고 할게요. da. 그리고 요 면적은 또 da라고 보면 얘는 마이너스 P 플러스 dP, 여기에서 작용하는 압력을 P 플러스 dP라고 할게요. P 플러스 dP. 폴스 밸런스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양의 방향은 이쪽을 양의 방향으로 놓고 폴스 밸런스 식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지금 이거는 서피스 폴스죠. 바디 폴스를 고려해야 됩니다. 바디 폴스, 중력은 이렇게 mg가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mg가 작용하고 있는데 얘의 뭐예요? x가 s 방향 성분만 뽑아내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mg의 뭐가 돼요? 사인 세타가 되겠죠. 사인 세타가 되는데 방향은 우리가 지금 디파인한 S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g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얘가 이 왼쪽은 결국 시그마 f가 되는 거고, 시그마 fs, s 방향이니까 시그마 fs가 되는 거고, 얘가 결국 뭐가 됩니까? 각 acceleration ma, f는 ma니까 이렇게 됩니다. s, mas. mas는 아까 우리가 구했었죠. 얘를 여기다가 가져와서 쓰면 됩니다. v 라운드 v db
ds 플러스 라운드 v에 라운드 t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되죠. v에 라운드 v네요. 라운드 v에 라운드 s. 네, 이렇게 됩니다. 라운드 v에 라운드 s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했어요. 자, 이 식에서 지금 봅시다. 뭐가 캔슬이 되는지를 볼게요. 캔슬되는 부분 얘와 얘 캔슬되면 안 되고 여기서 캔슬되는 게 얘와 얘가 캔슬이 되죠. 그죠? 다음에 그러면 마이너스 dp에 da가 되고 얘는 매스니까 풀어서 쓰면 마이너스 로에 da에 ds가 요 면적의 ds가 되니까 볼륨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밀도를 곱해준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에다가 g의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우리 관계를 보면 사인 세타는 뭐라고 볼 수 있다? 사인 세타는 dy over ds라고 볼 수 있어요. 맞나요? 사인 세타는 ds분의 dy. 네, 맞네요. 네. 얘는 ds분의 dy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는 결국 뭐가 된다? 로의 da의 ds v의 라운드 s 플러스 라운드 v의 라운드 t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자, 이제 여기서 가정을 하나 할게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뭐예요? 스테디 스테이트만 보겠다. 물론 언스테디 이퀘이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만 관심을 갖는다 하면 여기서 어떤 항이 날아가게 되냐면 얘가 날아갑니다. 그죠? 스테디 스테이트면 얘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이 된다는 말은 속도가 원래는 s와 t에 대한 함수였는데 속도가 s에 대한 함수로 바뀐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요거까지 해서 요 식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dp에 da에 마이너스 로 g에 ds 캔슬 da dy 그 다음에 equal to 로 da ds v에 이게 v가 s만의 함수가 되니까 더 이상 파셜 디퍼런셜로 쓰지 말고 전미분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됐고 그럼 ds 서로 캔슬 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식이 또 뭐 또 날릴 수 있나요? da 날릴 수 있죠. da 날릴 수 있어요. 그럼 남는 것도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dp 마이너스 로 g dy equal to 로 v의 dv가 됩니다. 로 v의 dv가 돼요. 괜찮아요? 예. 자, d의 v 제곱을 d 미분을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2v dv가 되죠. 그죠? 2v dv가 돼요. 그러면은 이 식을 바꿔 쓸 수 있는데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어떻게 바꿔 쓰면 됩니까? 얘가 결국 2분의 1 로의 dv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고 지금 이 왼쪽 항을 다 오른쪽으로 넘겨서 다 파지티브로 만들어 버리면 만들고 전체식을 로로 나누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dp 오버 로 플러스 g dy 플러스 2분의 1의 d의 v 제곱이 됩니다. 0이 돼요.
자, 이 전체식을 적분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분을 하면 첫 번째 항은 일단은 밀도가 우리가 밀도가 변수라고 생각하면 결국 컴프레시블 경우라고 생각하면 그냥 로우의 dp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되고요. 얘는 g가 컨스턴트잖아요. 그래서 얘는 밖으로 나올 수 있죠. 근데 dy인데 얘를 0부터 z까지 적분한다 생각하면 gz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플러스 얘는 2분의 1 상수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얘는 d의 v제곱이니까 적분하면 v제곱이 되겠죠. 그죠? 얘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뭐가 된다? 컨스턴트한데 지금 우리가 지금 관계식을 유도할 때 어디 위에서 관계식을 계속 유도했습니까? 스트림라인 위에서 컨저베이션을 가지고 따져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컨스턴트가 어디서만 성립한다? 스트림라인 위에서만 이 컨스턴트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식이 여러분들 책에 몇 번이죠? 이 식이 여러분들 책에 5-40번 식이 됩니다. 됐나요? 됐죠? 여기까지 해서 이 식은 컴프레시블 플로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스테디 스테이트 가정만 좀 들어가 있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밀도가 컨스턴트하다. 그 어떤 경우다? 어떤 경우에요? 인컴프레시블 플로우인 경우를 따져보면 식을 조금 더 단순화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얘가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적분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튀어나올 수 있으면 얘가 그냥 로우분의 p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gz 플러스 2분의 1의 v제곱 이렇게 돼요. 얘가 컨스턴트. still 어디서만 성립한다? along a streamline. 그리고 얘가 컨스턴트니까 밀도가 컨스턴트면 그냥 곱하기를 해도 상관없죠. p 플러스 로 gz 플러스 2분의 1 로 v제곱은 컨스턴트. 물론 위에 컨스턴트랑 아래 컨스턴트랑 밀도가 곱해져 그냥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컨스턴트 값이다. 이 값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죠? 그러면 얘는 어디서만 성립한다? 스테디. 아까 우리 스테디 가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어디서 성립한다? 인컴프레시블. 그렇기 때문에 밀도를 이렇게 곱하기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런 경우에만 스트림라인 위에서만 along a 스트림라인 위에서만 이 값이 성립한다. 그리고 맨 처음에 우리 가정을 뭘 했냐면 인비시드 플로우 가정을 이미 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실제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여기서 P 압력에 대한 것만 우리가 고려를 했는데 전달 능력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폴스 밸런스를 해야 그러니까 유체가 지나가면서 벽면에서 생기는 마찰력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폴스 밸런스를 해주면 점성력이 고려된 건데 지금 그 과정이 없잖아요. 그걸 다 무시하고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인비시드 플로우에서만 이 관계식이 성립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그 유명한 베르누이 이케이션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무튼 베르누이 이케이션을 유도를 했다 하는 겁니다. 베르누이 이케이션. 자, 베르누이 이케이션 드디어 우리가 베르누이 이케이션을 유도했어요. 제가 학기 초반에 뭐라고 했나요? 베르누이라는 사람은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뭐라 그랬어요? 메디컬 닥터입니다. MD예요. 직업으로 치면 메디컬 닥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MD라는 직업을 갖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이 MD라는 직업을 갖게 된 이유는 아버지 영향이 커요. 아버지 미국 우리도 그렇지만 성을 이제 해서 아버지 베르누이, 아들 베르누이, 얘는 다니엘 베르누이거든요. 다니엘 베르누이인데 아버지 베르누이가 이제 아들이 뭘 했으면 좋겠냐면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친구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수학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 의사가 별로 그닥 되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의사가 되기로 합니다. 대신 아버지한테 조건을 답니다. 아버지 저에게 수학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수학을 잘 알려줬죠. 그래서 이 베르누이가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해서 물론 이제 뭐요? 어, 결국 이 사람이 이런 베르누이 이케이션이나 이런 거를 유도하게 되는 거죠. 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것들을 유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절친이 누구라 그랬어요? 오일러라고 그랬어요. 오일러.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오일러 이케이션을 배우는데 오일러 이케이션이든 베르누이 이케이션이든 친해서 그런지 어쨌든 둘 다 점성을 무시하고 식을 유도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둘이 비슷하고요. 이 오일러가 결국 누구 제자라 그랬어요? 아버지 베르누이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베르누이의 제자이기 때문에 오일러는 어릴 때부터 베르누이랑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근데 이제 다니엘 베르누이가 워낙 이렇게 스마트하다 보니까 유체역학 관점에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이루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씁니다. 하이드로 다이나미카라는 책을 쓰게 되고 그게 유체역학의 최초의 교과서로 인정받는 책이죠. 근데 그런 업적을 기려서 나중에 아버지 베르누이랑 아들 베르누이랑 같이 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베르누이랑 사이가 나빠져서 굉장히 어려운 공경에 처했다라는 얘기도 했죠.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번 했습니다. 참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어떻게 유체역학이 발전했는지를 이해하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시대, 이 사람이 산 시대가 베르누이가 산 시대가 1700년부터 1782년 정도 18세기 까지예요. 18세기에 사셨던 분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점성에 대한 이해가 별로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체의 점성에 대한 관점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전에 뉴턴이 점성에 대한 얘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식에다가 담아내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스트림 라인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이러한 스트림 라인을 그렸을 때 이 스트림 라인 여기와 여기에 스트림 라인 여기와 여기에 값들은 서로 보존이 되지만 그것을 거슬러 갔을 때는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분의 P1 플러스 2분의 V1 제곱 플러스 GZ1 여기서 측정한 이 토탈 에너지가 여기서 측정한 토탈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베르누이 이케이션의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이걸 각각을 다시 쓰면 P1 오버로 플러스 2분의 V1 제곱 플러스 GZ1 얘가 이 값이 컨스턴트 스트림라인에서 계속 보존이 된다는 거고 이 각각의 항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얘가 의미하는 건 플로우 에너지다 그러겠어요. 플로우 에너지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그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되고 압력의 관점에서 얘기할 때 P 플러스 2분의 로 V 제곱 플러스 G 로 GZ가 되죠. 이렇게 압력의 관점 이거 압력 스케일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때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태틱 프레셔라고 부르고요. 스태틱 프레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나믹 프레셔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 베르누이 이케이션이 이렇게 유도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다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밸런스는 뭐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밸런스는 미케니컬 에너지 밸런스다. 그래서 열적인 영향은 없다. 열적인 영향 없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스트림 라인을 따라가면서 폴스 밸런스를 했는데 스트림 라인을 그럼 거슬러 가면서 폴스 밸런스 이퀘이션을 한번 유도를 해 보겠다 하는 겁니다.
force balance across streamlines. 스트림라인을 거슬러 가는 force balance 식을 한번 유도해 보겠다 합니다. 방금과 같이 아까와 같이 그렸고 스트림라인 방향이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폴스 밸런스를 어디 방향으로 이 방향과 이 방향에 대해서 폴스 밸런스를 세워보겠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를 요 면적을 dA 그다음에 요 폭을 dn이라고 할게요. dn.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프레셔가 가해지고 여기가 P 플러스 dP의 프레셔가 이렇게 가해진다 라고 보면 펄스 밸런스를 어디에 대해서 이 축에 대해서 양이라고 보고 펄스 밸런스를 세우면 P dA 마이너스 P 플러스 dP의 dA 그다음에 중력은 이렇게 작용하는데 여기서 세타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mg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부호는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 이쪽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니까 우리가 디파인한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얘가 man 노멀 방향의 액셀러레이션과 매스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얘는 뭐예요? 얘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R분의 V제곱이라고 보면 되겠죠. R분의 V제곱. 그러면 이렇게 했고 오케이. 얘가 지금 dn이고 얘가 dx고 얘가 dy라고 보면 여기서 xy라고 정의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세타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세타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결국 뭐가 됩니까? d y의 over dn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수식을 정리를 하면 뭐가 날라갑니까? 일단 다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PDA 마이너스 PDA 마이너스 DADP 마이너스 매스는 로 DN 곱하기 DA가 되겠죠. DN 곱하기 D 로 DN 곱하기 DA G의 코사인 세타 얘는 로 DN 곱하기 DA V제곱 오버 R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풀었고 여기 전체식에 뭐가 있어요? DA가 있죠. DA 다 날리면 되죠. 이건 뭐 서로 캔슬되고 DA 날리면 DA 없어지고 DA 없어지고 DA 없어지죠. 남는 것들만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DP 마이너스 로 G 코사인 세타 D 요거를 아까 안 집어넣네. DN DY DN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DN 캔슬되고 DY만 남죠. DY 이렇게 됩니다. 맞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로 V 제곱 R의 DN 이렇게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모든 항을 넘겨버리면 아이고 사인 세타 없어졌어요. 이렇게 아까 서로 얘를 바꿔치겠으니까 얘랑 바꿔치겠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전부 다 식을 넘기면 dp 플러스 로 g dy 플러스 로 v제곱 오버 r dn 이렇게 됩니다. 전체식을 로로 나누기를 해주면 이게 지금 0인 거고요. 전체식을 로로 나누기 해주면 r분의 v제곱의 dn 플러스 로분의 dp 플러스 g dy는 0이라는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자, 이 전체식을 적분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항은 r분의 v제곱 dn이 되고 두 번째 항은 지금 우리가 인컴프레시블 가정을 하면 로우를 밖으로 빼고 p 이렇게 쓸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0부터 z까지 적분한다 생각하면 gz라가 되고 이게 뭐예요? 컨스턴트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서 성립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트림라인을 거슬러 가면서 유도를 했기 때문에 across 스트림라인에서 이 값이 성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값이 성립한다. across 스트림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유도했던 베르누이 이퀘이션과 조금 다르죠. 형태가 달라요. across 스트림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까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across 스트림라인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적용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거고 이 지금 수식이 갖는 그런 물리적인 의미는 뭐냐 하는 거를 따져보면 자 유체가 만약에 직선 운동을 하면은 문제는 안 되겠지만 만약 곡선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볼게요. 곡선 운동을 한다. 물론 속도는 지금 속도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곡률이 서로 다르다 할 때는 중심에서 얘는 R1이 되고 중심에서 얘는 R2가 되고 얘는 R3가 되겠죠. 그러면 R1이 R2보다 크고 R3보다 작은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회전자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값을 퀀티파이 한다고 생각하면 R1에 있는 영역이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이 성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가장 작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바깥쪽에서 갖는 이 에너지가 가장 작게 된다는 겁니다. 요게 가장 작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값이 그 스트림 라인에 대해서 컨스턴트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물론 중력을 지금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중력을 그냥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결국 뭐예요? 이거의 감소된 만큼을 컨스턴트하게 만들려면 얘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말은 P1이 P2, P3보다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스태틱 프레셔가 바깥쪽이 더 크고 안쪽보다 이렇게 더 커진다.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어떤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힘이 작용한다? 센트리페탈 포스가 작용하고 있다.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다. 구심력이 다음과 같이 작용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에는 구심력에 그러니까 얘가 직선 운동을 하는데 직선 운동을 하는 걸 회전 운동으로 만들어주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구심력이 존재해야 얘가 커브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구심력으로 인해서 유체가 직진하고 있는 것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힘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는 요 텀이 갖고 있는 것은 회전 운동에 대한 영향을 잘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다음 학기 배우겠지만 인비시드 플로우 과정은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인비시드 플로우 과정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만약에 지금 스트림 라인에 대해서만 지금 이게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베르누이 이퀘이션이 그렇죠. 제가 주도했던 이 베르누이 이퀘이션이 스트림 라인에 의해서만 적용된다는데 만약에 유동장 자체가 회전성이 없다면 지금 이건 회전성이 있는 경우잖아요. 회전성이 있는 경우인데 회전성이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된다? 이 베르누이 이퀘이션이 모든 영역에서 성립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어크로스 한 거에서 컨스턴트 하다고 했는데 이 성분이 날아가게 되면 회전성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영역에서 모든 도메인에서 베르누이 이퀘이션이 성립하게 된다. 어떤 경우? 이로테이셔널 플로우 회전이 없는 경우. 그건 2학기 때 배우는 거니까 굳이 지금 잘 모르셔도 되지만 그렇다 하는 겁니다. 됐죠?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 유체가 지금 회전하고 있다. 유체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 태풍 같은 경우에, 그죠? 태풍 같은 경우 어떤 중심을 가지고 회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회전성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 하는 겁니까? 바깥쪽의 압력보다 안쪽의 압력이 더 낮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의 눈에서는 뭐 압력이 주위의 압력보다 더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압력 차이가 더 크면 클수록 회전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스태틱, 다이나믹,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언급하면, 스태틱 프레셔 뭔지 알았고, 다이나믹 프레셔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뭔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스태그네이션 프레셔라고도 있어요. 자, 그래서 P 플러스 로 V 제곱 오버 2 플러스 로 G Z는 컨스턴트하다. 어디서 스트림라인 위에서 만족을 한다 하는 거고, 첫 번째 얘가 의미하는 거는 스태틱 프레셔다. 그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거는 다이나믹 프레셔다. 얘가 의미하는 건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다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의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그게 뭐냐면 스태그네이션 프레셔. 스태그네이션 프레셔는 어떤 거냐면 속도가 0이 되었을 때의 프레셔를, 그때의 프레셔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태그네이션 프레셔라고 불러요. 속도가 0이 되었을 때의 프레셔를 스태그네이션 프레셔라고 부른다.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개 모양에서 어느 지점이 스태그네이션 프레셔를 갖게 되냐면, 여기서 유체가 다가와서 여기는 타고 가니까 속도가 0이 되진 않아요. 그죠?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은 여기서 요 지점이겠죠. 속도가 와서 요 지점에서 속도가 정면에서 맞게 되면서 속도가 0이 되면서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는 배런이 있기를 만족해야 되니까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그죠? 속도 그러니까 P 플러스 2분의 로, 물론 중력은 제껴놓고 얘기합니다. 만약 속도가 이게 0이 된다는 말은 이 프레셔가 전체적으로 증가를 해야 전체적인 배런유 이케이션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왔는 그 P 플러스 2분의 1 로 V 제곱이 여기서 똑같이 만족했는데, 여기서 속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속도가 0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P가 증가해야 됩니다. 프레셔가 증가해야 됩니다. 이때의 압력을 뭐라고 부르냐? 스태그네이션 프레셔라고 부른다. 그런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까지 했어요.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베르누 이케이션 유도까지 해봤고, 폴스 밸런스를 스트림라인을 거슬러 가면서까지도 해봤습니다. 오케이. 네, 베르누 이케이션의 사용까지 얘기를 했고, 자, 여기서 우리가 피터 튜브하고 피오지오미터 가지고 이제 스태그네이션 프레셔 측정하고, 그 다음에 스태틱 프레셔를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생겨 먹은 놈,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피에조미터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겨 먹은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피터 튜브라고 합니다. 피터 튜브. 자, 이렇게 유체 속도가 이렇게 있을 때, 유체가 딱 다가올 때 여기서의 압력 P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 지점, 요 들어가는 요 딱 지점에 의해서의 압력 P2라고 할게요. P2. 자, 일단은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렇게
높이를 갖게 되고 유체가 이만큼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유체가 이만큼 올라갔다고 볼게요. 까만색이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 올라와 있어요. 자 여기서는 대기압이 걸리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기압이 걸릴 거예요. 대기압이 걸리는데 지금 피터 튜브에서 높이가 좀 더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자 일단은 여기 안에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기 멈춰 있으니까 더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스태틱 상태예요. 피터 튜브 내부가 스태틱 상태가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뭡니까? 요 위치에서의 스태틱 프레셔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여기 대기압이니까 거기만큼 높이만큼 들어간 만큼 우리가 스태틱 프레셔를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요거를 이제 하나씩 따져가면서 볼게요. 우리가 방금 공부한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가지고 이걸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따지면 P1 플러스 2분의 1 로 V1의 제곱은 P2 플러스 2분의 1 로 V2의 제곱이에요. 높이 차이는 없기 때문에 P1과 P2의 높이 차이는 없기 때문에 중력 성분은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를 우리 P2라고 하고 제가 여기를 하나 더 만들게요. 여기를 P3라고 할게요. 요 P3. 네, P3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씩 가볼게요. P 요 부분을 우리가 풀어서 쓰면 P1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다? P 대기압 플러스 우리가 공부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고려하면 로지 Z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2분의 1 로 V1의 제곱, 걔가 이 성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P2는 일단 모르겠고, 그 다음에 V2의 속도 성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정적이에요. 여기서도 속도가 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0이 속도가 돼요. P2가 결국 뭐랑 같습니까? P3랑 같죠. 그죠? 여기도 정적이고 정적이기 때문에 P2가 P3랑 같아요. 같은데 P3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PATM 플러스 로 G에, 자 여기를 제가 Z라고 했고 얘 높이를 요 차이를 여기서부터 여기 차이를 D라고 하면 얘는 로지의 Z 플러스 D가 됩니다. 맞죠? Z 플러스 D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결국 그러면 P2는 어떻게 결정된다?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PATM 플러스 로지의 Z 플러스 D에 의해서 압력이 결정이 된다. 그런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P1과 P2가 서로 같으니까 얘와 얘가 서로 같다고 놓으면 그러니까 P1이 아니라 P1 플러스 요만큼이 얘잖아요. 얘랑 P2가 서로 같으니까 PATM 서로 캔슬이 되고 로지 Z 날라가고, 그러면 남는 거를 정리해보면 V1은 스퀘어 루트 2GD라는 관계가 나옵니다. 자, 이런 관계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이 지점에서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뭘 가지고 피에조미터와 피토튜브 두 개를 가지고 이 지점의 속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속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여기서 측정된 높이의 차이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스퀘어 루트에 대해서. 다시 결론 내리면 using 피터튜브를 이용해서 we can measure flow velocity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제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자, 유체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게 P2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스태그네이션 프레셔라고 했죠. 스태그네이션 프레셔라고 했기 때문에 뭡니까? P2는 결국 P18 플러스 로지 Z 플러스 D로 계산이 되는데 V2를 안다는 말은 P2 자체가 P1 플러스 2분의 1 로 V1 제곱이라 했잖아요. P1은 다음과 같은 관계로 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 V1은 이제 알게 됐으니까 V1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결국 이 P2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P2를 구한다는 말은 P2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스태그네이션 프레셔니까 우리가 스태그네이션 프레셔까지도 이제 알게 된다. 스태그네이션 프레셔. 오케이? 스태그네이션 프레셔까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요. 자, 베르니게이션을 아까 우리가 지금 프레셔의 관점으로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로지분의 뭐라고 표현했나요? 유도를 할 때 P 오버 로우 이 단위로 유도를 하기도 했고 프레셔의 단위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근데 또 어떤 단위로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그래비티를 더 나눠서 로지분의 P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지분의 P로 표현하는 순간 얘의 단위는 뭐가 되냐면 미터가 돼요. 그래서 로지1분의 P1 플러스 V1 제곱 나누기 2G 플러스 Z1은 뭐가 된다? 컨스턴트가 된다. 이것도 베르니케이션이다. 근데 얘의 단위는 미터 단위, 길이의 단위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헤드라고 불러요. 헤드. 수두, 한국말로 수두라고 해요. 수두. 자, 여기까지 했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압력의 정의, static pressure, dynamic pressure, hydrostatic pressure, stagnation pressure 이런 것도 쭉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얘는 total pressure입니다. 이 전체를 다 해서 아까 얘들 전체 다 해서 total pressure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기억을 하세요. total pressure. 보통 전압이라고 하면 전체 압력을 의미하고 요거를만 의미하면 정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국말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까지 했고 자, 그러면은 베르누이 이퀘이션 한계는 뭐냐? 베르누이 이퀘이션의 한계는 뭐냐? 첫 번째, 이 베르누이 이퀘이션은 언제만 성립한다? 주로 스테디 플로에만 적용을 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스테디도 가끔 사용합니다. 근데 언스테디 사용하는 경우 잘 없고 대부분 스테디 플로에 사용하는 어프로치예요. 두 번째, 뭘 무시했다? 니글렉트 비스커스 이펙트를 무시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거 알겠지만 굉장히 긴 관에서는요. 여기서 자 P 플러스 2분의 1로 V 제곱 플러스 뭐 중력의 높이는 만약에 같다고 생각하면 P 플러스 2분의 1로 V 제곱 이렇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 에너지랑 아무리 간이 길어도 이게 같다는 말이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생각해보면 여기서 지금 관에 우리가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생각하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다면 속도 V1과 속도 V2는 같죠. 그래서 이 둘이 캔슬이 돼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프레셔 1과 프레셔 2가 같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압력과 여기서 압력이 같다는 말이 돼요. 압력이 같으면 유체가 흐를 수 있습니까? 흐를 수가 없죠. 유체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죠? 그러면 지금 뭡니까? 이 베르누이 이퀘이션 가지고는 유체의 이 흐름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뭐냐? 유체를 흐를 수 있게 하는 거는 결국 프레셔 1이 프레셔 2보다 크게 되면은 압력이 더 커지면 그 압력 차이로 인해서 유체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는 거고 그 압력 차이를 형성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이 관의 마찰력인 거예요.
그래서 비스커스 이펙트를 무시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설명할 수 없게 돼 버립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중에 또 나오면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초기에 이제 여기 학교 와서 초반에 이제 할 때 제가 자동차 공학 수업도 막 하고 했었거든요. 지금도 뭘 하는데 자동차 공학 수업할 때 이제 제가 역학들을 전반적으로 다 리뷰를 해드려요. 유체역학, 뭐 열역학, 뭐 열전달 이런 뭐 거기까지 진동도 살짝 터치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을 다 리뷰를 해드리는데 제가 막 열심히 리뷰를 하니까 어떤 학생이 이러더라고요. 아 유체역학 그거 뭐 베르누이 이퀘이션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렇게만 알면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 베르누이 이퀘이션 물론 배우고 있지만 물론 중요한 시기긴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 쓰지 못하게 되는 시기 돼버리잖아요. 그죠? 점성력을 무시한다는 말은 굉장히 큰 굉장히 큰 어썸션을 거기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실제 관에서 유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점성력인데 그 점성력을 이미 날리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베르누이 이퀘이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체역학을 공부했는데 나 베르누이 이퀘이션 아니까 유체역학 안다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렇게 하면 큰일 나고 나중에 꼭 응용 유체역학까지 충분히 공부하셔가지고 이 유체역학 전반적인 내용을 잘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반 학생들은 꼭 다음 학기에 응용 유체역학이 열리면 그 수업들을 꼭 수강하시기를 간곡히 권고드립니다. 네. 자, 세 번째, incompressible flow. 비압축성 유동에서의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물도가 컨스턴트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근데 incompressible flow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마크 넘버가 0.3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가정을 한 게 뭐냐면 열전달을 무시했어요. heat transfer. 실제 현장에서는 증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뭡니까? 원자력에서 증기관 베이퍼 라인이 쭉 있는데 그죠? 여기서는 상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상변화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상이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액상이 기상이 되고 기상이 액상이 되고 이런 과정들인데 온도가 떨어지면 기체가 액체가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 열전달 이펙트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무시하고 지금 문제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베르누이 이퀘이션은 어디서만 성립하는 식이다? 스트림라인을 따라가면서만 성립하는 식이다. 굉장히 리미테이션이 많은 식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5가지 정도의 리미테이션인데 물론 더 리미테이션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 내용 가보겠습니다. 하이드로 다이나믹이 아니네요. 하이드롤릭. 죄송합니다. RAULIC. 하이드롤릭 그레이드 라인, 에너지 그레이드 라인. 이렇게 두 가지. 자.
자, 이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해서 각 지점에서의 여러분들이 뭐 압력이라든지 스태틱 프레셔라든지 다이나믹 프레셔를 이제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압력이 얼마 되는지 이런 것들 볼 수 있겠죠. 아까 우리가 피터 튜브 설명할 때 이걸 이용했잖아요. 지금 물 높이가 왼쪽에 이만큼이 차 있다라고 하고 물이 이렇게 반을 따라서 들어가는 경우라고 할게요. 자, 이런 경우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피에조미터 쪽에서는 요만큼의 높이를 갖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오른쪽에 피터 튜브에서는 요만큼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자, 요 지점에서의 요만큼의 차이, 요 지점에서의 요만큼의 차이, 요거만큼의 차이, 이게 결국 뭘 의미한다? 얘가 의미하는 거는 운동 에너지 수두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2G분의 V 제곱을 의미한다. 어디서의? 여기서의 속도 V1의 제곱. 그다음에 여기서의 속도가 있으면 2G분의 V2의 제곱이 요만큼의 크기. 지금 수두가 단위가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만큼의 크기가 된다는 겁니다. 2G분의 V3의 제곱. 여기의 크기가 되고 여기에 높이가 갖는 의미는 로 G분의 P1이 되고 그다음에 얘가 갖는 높이의 의미는 로 G분의 P2 스태틱 프레셔니까 여기에 이거는 로 G분의 P3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것들을 여기서 이으면 요게 뭐가 된다? 이으면 이게 HCl 하이드롤릭 그레이드 라인이 되고 그다음에 빨간 선들을 이으면 결국 얘가 스태틱 프레셔와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나타내는 게 얘들인데 여기 다이나믹 프레셔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이게 뭡니까? 얘가 뭡니까? EGL이 됩니다. EGL이 되고 얘가 그 하이드로스태틱과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와 그다음에 스태틱 프레셔, 그다음에 다이나믹 프레셔를 다 포함한 에너지 그레이드 라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제인데요. 여기서 잠깐 또 끊었다 가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 많네요. 자, 예제 두 문제 풀어보고 5-4장 내용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5-6번 문제. 베르누 이퀘이션을 적용해서 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예제 5-6번 문제. 이렇게 물 탱크가 있고 물 수위가 이렇게 차 있는 경우 1번 지점, 여기 2번 지점 높이는 요 입구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5m인 경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르누 이퀘이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P1 1번 지점 여기 2번 지점 여기를 놓고 베르누 이퀘이션을 적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1번 지점과 2번 지점에 지금 압력은 이제 이런 문제에서 가정을 잘 써야 되는데요. 1번 지점과 2번 지점이 다 오픈돼 있잖아요. 오픈돼 있고 여기도 오픈돼 있어요. 그러면 두 지점 다 대기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압력을 대기압으로 놓으면 서로 캔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충분히 넓다고 생각하면 속도 V1이 거의 0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V1이 이렇게 내려오는 속도가 여기 속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은 값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V1은 또 0으로 무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식을 정리하면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2분의 1의 로 V2의 제곱은 로지의 Z1-Z2가 되죠. Z1-Z2는 문제에서 5m라고 주어져 있고 V2를 구하면 스퀘어 루트 2로 로가 아니죠. 로는 서로 캔슬되고 2g가 되죠. 2g에 Z1-Z2 이렇게 되나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맥시멈 워터 벨로시티는 자, 맥시멈 워터 벨로시티는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시면 자, Z1, Z2가 가장 큰 경우에 이 속도가 가장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5m로 주어진 최초의 지점에서 가장 VT 속도가 빠르다가 얘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점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 속도가 스퀘어 루트만큼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2 곱하기 9.81 넣고 곱하기 5 해서 나오는 값이 얘의 가장 빠른 속도가 된다. 문제가 그 문제였어요. 물탱크가 5m 높이 차 있는 물탱크가 있는데 탱크 바텀이 열려 있고 물이 이렇게 라운디드 된 아울렛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문제에서 왜 라운디드하고 이렇게 됐냐면 왜냐하면 이런 데서 라운디드가 잘 안 돼 있으면 마찰이 커지기 때문에 마찰 저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쨌든 이 속도가 9.9 m/s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풀었을 때 됐죠. 네, 이 출구의 속도가 그렇게 된다. 예제 5-6번까지 풀었고요. 얘도 5-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피에조 미터와 피토 튜브가 설치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에서 문제가 뭐냐면 피에조 미터와 피토 튜브가 탭되어 있다. 호리존탈 워터 파이프에 그림 5-42 지금 그린 거 그런 거예요. 뭘 측정하기 위해서 스태틱과 스태그네이션 프레셔를 측정하기 위해서 주어진 워터 컬럼 하이트에서 결정해라. 속도를 결정해라. 파이프의 센터의 속도를 결정해라. 라는 겁니다. 파이프의 센터에서의 속도를 결정해라 하는 문제고요. 자, 여기에 높이를 알고 있고 여기 높이를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서 요 폭을 H3 요 폭을 H2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요 폭을 H1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 다음에 지금 속도를 어디서의 속도를 구하라 하면은 요 지점의 유체의 속도를 구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예요. 아까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요. 일단 유체의 마찰력을 무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이 1번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 지점이라고 할게요. 1번 지점이라고 2번 지점이라고 하면 토탈 프레셔 1번과 토탈 프레셔 2번은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죠? 베르누이 법칙에 의해서 토탈 프레셔는 보존이 돼야 돼요. 근데 토탈 프레셔 1번에 대한 압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압력이 P 정적 압력 P1 ATM 플러스 높이가 지금 로 G의 H1 플러스 H2가 되겠죠. 여기가 대기압이 되고 여기만큼 들어온 스태틱 프레셔가 로 G H1 플러스 H2가 되겠죠.
거기다가 다이나믹 프레셔를 이렇게 고려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토탈 프레셔 2번 지점의 토탈 프레셔는 속도가 0이 되니까 되고 스태틱 프레셔만 고려해 주면 됩니다. 스태틱 프레셔는 PATM 플러스 로 G의 H1 플러스 H2 플러스 H3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0이 돼요. 자, 이 두 개를 서로 이퀴벌런트하게 놓고 보면은 캔슬 되고 남는 거는 2분의 1 로 V1의 제곱은 로 GH3이라는 관계식이 얻어집니다. 결국 V1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2G의 H3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H3을 알면 되는데 그 H3이 얼마라고 줘져 있냐면 문제에서 0.12m라고 줘져 있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돼요. 2 곱하기 9.81 곱하기 0.1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1.53m/s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지점의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다? 피터 튜브와 페이저미터를 통해서 유체의 속도를 한 지점의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실험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한 지점의 속도를 구하는 게 그닥 쉬운 일은 아니겠죠. 생각해 보시면. 자, 오늘 이것저것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예제가 더 많거든요. 한번 다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예제 뭐 9, 5-9, 5-10도 뭐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이제 그 다음 할 게 5-5 제너럴 에너지 이퀘이션에 대해서 그 다음 공부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너럴 에너지 이퀘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거는 그 연력학적인 것과 같이 포함을 한다 하는 의미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니까 좀 미리 읽어오실 분들 읽어오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공부한 내용 쭉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죠. 자, 우리가 베르누이 이퀘이션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건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들어서 익숙한 이퀘이션인데 다만 그렇게 된다라는 것만 이해를 했는데, 이제는 뼈에 사무치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르누이 이퀘이션 뭐의 관계다? 압력, 속도, 엘리베이션의 관계인데, 여기서 말하는 압력이 뭐라고요? 압력이 스태틱 프레셔. 여기서 말하는 속도가 뭐라고요? 다이나믹 프레셔. 여기서 말하는 엘리베이션이 뭐라고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관점에서 설명하면 얘는 플로우 에너지,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카이네틱 에너지, 얘는 뭐예요? 얘는 포텐셜 에너지. 그렇게 해서 에너지 관점에서 설명하라면 그렇게 또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설명하는데, 베르누이 이퀘이션은 어떤 경험에서 이제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까? 점성 응력이 너무 더미넌트한 공간에서 이거 쓸 수 없다라고 했어요. 변성력이 무시할 수 있는 바깥쪽, 날개라고 치면 점성이 더미넌트해진 바깥쪽에서, 그리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적용되고 스트림 라인 위에서만 만족하는 식이 뭐다? 베르누이 이퀘이션이다. 스트림 라인을 어크로스 하면서 만족하려면 이로테이션을 해야 된다. 로테이션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유도를 해봤어요. 포스 밸런스를 가지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성을 무시하고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 힘만 고려하고 있고 바디 폴스는 중력만 고려해서 식을 유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도를 했더니 이렇게 나이스한 식이 유도가 됐다 하는 거고요. 예, 이 컨스턴트한데 스트림 라인에 대해서 적분한 거기 때문에 스트림 라인 위에서만 만족하는 식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게 비압축성이라고 할 때만 이게 로가 DP 밖으로 적분했을 때 DP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비압축성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식이다 하는 겁니다. 됐죠? 폴스 밸런스 이건 지금 두 번째 식은 그 베르누이 이퀘이션은 아니고 그냥 폴스 밸런스 식을 세워봤는데 스트림라인을 거슬러 가면서 세워봤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봤더니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오는데, 이 식이 갖는 물리적인 의미는 뭘 설명할 수 있다? 센트리페탈 폴스, 구심력을 설명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방향을 틀게 계속 잡아당기는 힘, 그게 뭐다? 구심력이다. 그 구심력이 프레셔에 의해서 이제 작용하고 있고, 걔가 이렇게
회전할 때 그 폴스를 밸런스를 이루기 위해서 구심력이 작용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회전체에서는 항상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에서는 회전 중심이 또 압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 구심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중심의 압력이 낮은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스태틱, 다이나믹, 스태그네이션, 프레셔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여기서 뭘 배웠습니까? 피에조미터와 피토팁을 이용해서 뭘 측정할 수 있다? 스태틱 프레셔도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뭘 측정할 수 있다? 스태그네이션 프레셔도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스태그네이션 프레셔 그리고 뭐요? 유체의 지나가는 유체 속도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베르니케이션 그 리미테이션을 리스트 해봐라 하면 스테디 플로우에 적용할 수 있고 점성 영향을 무시했고 그리고 비압 축성 가정을 비압 축성에서 주로 쓰고 그 다음에 열 전달을 무시했고 그 다음에 스트림 라인에 대해서만 만족한다. 이런 5가지 정도의 리미테이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항상 이런 공부를 하면 어디에서 쓸 수 있고 어디에 쓸 수 없다는 것을 꼭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그렸을 때 이 지금 얘들은 뭐예요? 얘들은 뭘 의미하는 거다? 피에조미터에서는 이게 스태틱 프레셔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다이나믹 프레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태틱 프레셔와 다이나믹 프레셔가 합쳐지면 걔가 결국 뭐예요? 토탈 에너지가 되는데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그림이 좀 이상하거든요. 이게 지금 빨간 선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원래 있는 에너지보다 높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거고 전체로 떨어지는 게 맞는 겁니다. 떨어지는 게. 만약 이게 동일한 게 된다는 거는 이제 에너지가 유지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관내의 저항을 무시한 거고 실제로는 이게 떨어지는 형태로 그려주는 게 맞습니다. 예,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제 2개, 그래서 5-6번하고 5-8번 문제 2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5-5장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까지 공부를 하면 우리 5장 마무리합니다. 5장 마무리하면 또 과제를 5장에 관련된 과제를 제가 뽑아서 드릴 테니까 과제를 좀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장 내용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이라서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하지만 아직 해야 될 게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 내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